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업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단 45일 만에 투자금의 절반을 추가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위험도 거의 없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설득하죠. 마치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런 달콤한 유혹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 가장 교묘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찰스 폰지라는 한 남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사기 수법은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사기꾼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돈을 실제로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마치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빚을 갚아나가는 돌려막기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자들이 실제로 약속된 수익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초기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맨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이 투자가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추천하게 되고, 이는 사기꾼에게 더 없는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919년 찰스 폰지가 보스턴에서 벌인 이 사기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는 국제우편 회신용 쿠폰이라는 복잡해 보이는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였죠. 이 쿠폰들 간의 환율 차이를 활용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4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5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사람들이 혹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당시 은행 이자율이 연 5% 정도였던 상황에서 45일 만에 52%라는 수익률은 정말 꿈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폰지가 실제로는 그런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을 지급했을 뿐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8개월 동안 무려 1,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지금의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였고, 보스턴 지역 전체가 폰지 열풍에 휩싸였을 정도였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런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 씨라는 사람이 가상의 투자회사를 차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는 사람들에게 한 달 만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지만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게 되죠. 김모 씨는 처음에 6명을 설득해서 각자 150만 원씩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총 900만 원을 모은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사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면서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실제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명의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서 각자 150만 원씩 받았죠. 2,250만 원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 돈으로 기존 투자자 6명에게 약속된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나서도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450만 원은 김모 씨가 다시 개인용으로 빼돌리면서 더욱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기존 투자자들은 정말로 한 달 만에 투자금이 2배가 되어서 돌아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투자 기회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기 시작했죠. 김모 씨 입장에서는 무료 마케팅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해서 들어와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죠.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멈추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사기가 왜 지속될 수 없는지 명확해집니다. 만약 매달 투자자 수가 2배씩 늘어나야 한다면 1년 후에는 몇 천만 명의 투자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모 씨의 사기도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총 50명의 투자자가 각자 300만 원씩 돌려받고 싶어 한다면 김모 씨는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로부터는 겨우 7,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죠. 절반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투자했지만 갈수록 낯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소문도 나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줄 돈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탄로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인 사람은 바로 버니 메이도프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기는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죠. 그는 무려 1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680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기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메이도프가 다른 사기꾼들과 달랐던 점은 그의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는 1990년대 초에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었고 월스트리트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죠. 이런 명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명한 투자자들이나 자선단체들도 그의 펀드에 거액을 맡겼을 정도였으며 할리우드 스타들과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그의 고객이었습니다. 메이도프의 수법도 교묘했습니다. 그는 연 12%에서 18% 정도의 수익률을 제시했는데 이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었죠. 만약 연 50%나 100% 같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했다면 사람들이 의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12에서의 18%는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치였고 실제로 일부 우수한 펀드들이 그 정도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메이도프가 매달 꾸준하게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주식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는 어느 달은 수익이 나고 어느 달은 손실이 나는 게 정상인데 그의 펀드는 거의 매달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의 뛰어난 실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신비주의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메이도프의 사기가 무너진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죠. 평소 같았으면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는데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만 했으니까요. 결국 메이도프는 자신의 두 아들인 마크와 앤드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감싸주지 않고 바로 연방수사국에 신고했죠. 이렇게 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가 막을 내렸고 메이도프는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형량이었으며 그는 2021년 82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고 여러 자선단체들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메이도프의 큰아들 마크도 아버지를 신고한 지 정확히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가족들 역시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폰지 사기는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특히 위험이 적으면서도 높은 수익이라는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의 기본 원칙은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며,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철칙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증명 효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빠지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더욱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들의 추천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권위 있는 인물의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데, 메이도프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심리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현상도 작용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약속된 수익을 받으면 이 투자는 정말 좋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후에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의심스러운 정보는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폰지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은행 금리가 연 3에선 4%인 상황에서 연 20에서 30%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죠. 또한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투자는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나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실제 사업장이 있는지, 과거 실적은 어떤지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투자 설명서나 관련 서류를 직접 읽어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투자라고 해도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하며,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